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나무꾼의 아내와 원님의 아들. 옛날 어느 산골에 마십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십은 부지런하고 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장꽤 많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수룩한 바보였지요. 그런데 이 바보 마십의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 마십의 아내로 살기에는 아까운 여자라고 수군거렸지요. 그렇지만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마십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마십이 눈 쌓인 산 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다가 문득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마십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자 사냥꾼 차림을 한 그 사람은 겨우 눈을 떠서 한번 쳐다보고는 도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십은 죽어가는 사냥꾼을 지게에 얹어지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두 내외가 정성껏 돌봐주어서 드디어 사냥꾼은 되살아났지요. 고맙소. 나는 이 고을의 원님의 아들인데 혼자서 사냥을 나왔다가 길을 잃는 바람에 그만 쓰러졌던 것이오. 당신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원님의 아들은 이렇게 마십 내외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몸을 추스르는 사이에 가만히 보니 바보 같은 나무꾼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쁜 것이었습니다. 원님의 아들은 마십이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그만 욕심이 생겨버렸지요. 당신은 이런 산골에서 나무꾼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요. 그러니 나하고 갑시다. 내가 온갖 호강을 다 시켜주겠소. 그렇지만 마십의 아내는 끄떡도 않고 오히려 원님의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소리입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일러서 혼을 내줄 터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여자가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고 게다가 그 몸으로 마십의 힘을 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그 길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마십 아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힘센 장정들을 여럿 데리고 마십의 집으로 가서 강제로 여자를 빼앗기로 하였습니다. 마십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여러 명의 장정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이놈,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법이 어디 있느냐? 원님의 아들은 밧줄에 묶여서 울부짖는 마십이 좀 안 됐던지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네 은혜도 크니 저 바위에 굴을 50리만 뚫으면 아내를 돌려주마. 마십은 그날부터 망치와 정을 들고 미친 듯이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었지요. 뭘 하고 있는 겐가? 굴을 뚫고 있어. 무슨 굴? 아내를 되찾는 굴이요. 굴로 아내를 되찾아.
50리만 뚫으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 마십이 불쌍하기도 해서 100일 밤낮으로 뚫어보게 50리가 뚫릴 걸세 하면서 격려 반 조롱 반 일러주고 지나갔습니다. 마십은 사람들 말을 고지 듣고는 바위에다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겨 밤낮으로 굴을 뚫어 나갔지요. 이윽고 바위에 새긴 금이 100개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마십은 있는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둘렀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십이 마지막 정을 냅다 후려치자 갑자기 바위에 커다란 구멍이 나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십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굴을 따라 들어가 보니 그 굴의 반대쪽 구멍이 바로 원님이 사는 집 뒤뜰로 뚫려 있었지요. 마침 뒤뜰을 산책하던 마십의 아내가 굴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는 여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반갑게 달려와 둘이 함께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원님의 아들이 장정들을 불러서 두 사람을 잡으러 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장정들이 들어가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굴이 무너져 모두 갇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십 내외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살고 싶었던 처녀.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마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잘하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어깨 넘어 배운 바느질도 아주 잘했습니다. 송편도 예쁘게 빚어서 어른들은 시집 가면 예쁜 딸을 낳겠네 하며 기특해 하였지요. 반 일을 할 때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는 딸이 자랑거리였지요. 처녀가 사는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아들 가진 집에서는 서로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오면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부잣집은 싫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는 고운 딸이 혼기를 놓칠까봐 걱정이었지요. 얘야,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게 왜 싫은 것이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지금처럼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살림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잖니. 하지만 처녀는 부잣집보다도 자기 뜻대로 재미나게 일을 하며 온 식구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딸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외아들인 신랑감은 집안 잘 사는 것만 믿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고 허구한 날 기생집만 드나들며 술에 취해 있거나 노름만 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처녀는 당연히 싫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이번에 놓치면 나이가 너무 차서 시집 가기 어렵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남자는 장가를 들어야 철이 든단다. 지금은 그래도 혼인을 하면 달라져. 처녀는 부모님 설득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며느리가 된 새색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 단장을 하고 부엌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부엌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 네 신랑이나 챙기거라 하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색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느질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색시가 시어머니에게 바느질할 것이 있냐고 했더니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 너는 네 신랑만 잘 받들면 된다고 했거늘 또 딴소리야? 부엌 일도 바느질도 할 수 없어 수라도 놓으려고 수틀을 집어들면 신랑은 확 빼앗아서 던져버렸지요. 신랑도 시어머니도 색시가 무슨 일만 하면 야단을 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집에서 뒹굴던 신랑은 어머니 아버지 관심이 뜸해진 틈을 타 또다시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기생 집에 가서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노름판에 가 있었지요. 신랑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말도 안 되는 일로 생트집을 잡더니 끝내는 매질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색시가 방문을 열고 문에 기대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잡느라고 마루 밑에 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먹이통에 준 밥은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며칠을 두고 보니 고양이는 주인이 주는 밥보다 제 힘으로 잡은 쥐를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색시는 그 고양이를 보고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가슴이 콱 막혀버린 자신을 발견하였지요. 자기의 신세가 고양이 신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볼 때마다 시집 오기 전 자유로웠던 때가 자꾸만 생각이 났지요. 시집을 오고 난 뒤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 밥맛도 없었습니다. 또 그때에는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도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났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잠에서 깨질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늘 머리가 아팠지요. 그러니 점점 야위고 기운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신랑은 자기 색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매질을 해대었지요. 그렇다고 친정에 갈 수가 있나?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할 수가 있나? 만약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신랑이 매질을 할 게 뻔했으니 결국 색시는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앓던 색시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색시 무덤에는 눈도 채 녹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새싹이 곳곳에 돋아나 있었지요. 꽃 한 송이 안에 보라색, 흰색, 노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꽃은 색시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고양이 얼굴과 꼭 닮아 있었지요. 옹주의 청혼을 거절한 사람. 조선 3대 태종은 딸을 17이나 둔 딸 부자였습니다. 정비인 원경 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딸을 낳았으며 후궁 9명에게서 13명의 딸을 얻었지요. 태종은 조선시대 임금들 가운데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왕이었습니다. 내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겠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길렀는데 남편 잘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태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원경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공주들을 당시 최고 명문 집안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태종은 공주 4명을 시집 보내고 나자 옹주 13명을 어디에 시집 보낼지 걱정이었지요. 옹주라고 해서 가릴 것이 있나? 공주나 옹주나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인데. 태종의 후궁 중에는 신빈 신씨가 있었습니다. 신빈 신씨는 왕후의 몸종이었는데 태종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되었지요. 태종은 그 첫째 딸인 정신옹주를 시집 보낼 때가 되자 왕실의 맹인 점쟁이인 지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감을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지화가 태종의 사위감으로 고른 것은 춘천 부사를 지낸 이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속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지요. 이댁 아드님의 사주가 어떻게 되시오? 아니 남의 아들 사주는 왜 묻는가? 왕명이요. 왕의 사위감을 찾아보라 하셨소. 그러자 이속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게. 아무리 왕의 딸이라 해도 궁녀의 딸과는 혼인을 맺고 싶지 않네. 이속은 그 자리에서 왕의 딸을 퇴짜 놓았습니다. 신부감의 어머니가 왕비의 몸종이었던 천안 궁녀 출신이라서 청혼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지화는 궁궐로 돌아와 태종에게 이속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지요. 그러자 태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그게 왕에게 할 소리냐? 천하의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어미가 비록 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아비인 내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냐? 왕을 모욕한 이속을 당장 잡아들이거라. 태종은 이속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게 한 뒤 곤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속을 평민으로 강등시켰지요. 태종이 조정회의에서 이 일을 입에 올리자 대신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속은 임금을 기망하고 왕실을 업신여긴 대역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모죄로 다스려 사형에 처하고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사헌부와 조정 대신들은 이속을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계속해서 올렸지요. 그러나 태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속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창원 지역의 관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으며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하게 하였지요. 이속은 청원을 거절했다가 가혹한 벌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문 집안의 파평 윤씨 가문 출신으로 호조 판서를 지낸 윤향이 자기 아들과 정신옹주를 짝 지어주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윤향은 개국 공신들에게 나라에서 나누어준 토지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다가 개국 공신들의 미움을 사서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크게 기뻐하며 윤향의 귀양살이를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윤향을 한양으로 불러들여 형조 판서에 임명하였습니다. 누구는 청혼을 거절했다가 노비가 되고 또 누구는 청혼을 간절히 원하여 높은 벼슬까지 얻었습니다. 정신옹주는 윤향의 아들과 혼인하여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량을 잊지 못한 소위. 저기 소위가 간다. 논에서 일하던 동네 총각들이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위 신랑 될 놈은 무지무지 좋겠네. 총각들은
저마다 환한 웃음을 머금고 바구니를 끼고 가는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총각들은 그저 싱글벙글 하였지요. 소희는 딱히 누구의 애인이 아니라 동네 총각 모두의 애인 같았답니다. 소희는 얼굴을 붉히며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산나무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장당의 딸 소희는 11명 남매의 맞이였습니다. 집안일이나 동생들 치닥거리는 모두 소희의 몫이었지요.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찬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나물과 쑥을 캐러 다니곤 하였지요. 그날도 소희는 산나물을 바구니 가득해 담아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소희가 산 비탈에서 고갯길로 나온 순간 무언가가 후다닥 뛰어나왔답니다. 살려주세요. 느닷없이 산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노루였지요. 그런데 노루의 다리에 화살이 꽂혀 있지 뭐예요. 얼마나 아플까. 착한 소희는 화살을 뽑고 치마를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노루는 고개를 까닥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간 더 내려오던 소희는 이번엔 사람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 한 젊은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 있고 어깨에는 활통이 달려 있었지요. 화살을 보니 바로 노루의 다리에 박혔던 활이었어요.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소희는 칡 넝쿨을 끊어다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다리를 삐고 무릎이 깨진 그에게 소희는 다시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 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고맙소 낭자. 낭자가 아니었다면 큰 변을 당할 뻔하였소. 박도령이란 젊은이가 한숨 돌리고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는 자신이 서울에 사는 정승 대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박도령의 상처가 채 낫기 전에 겨울이 닥쳤고 거기는 깊은 산골이라 봄이 올 때까지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희는 늠름한 박도령에게 사랑을 느꼈지요. 박도령도 이슬 머금은 꽃 같은 소희를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희와 박도령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행복했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짧았습니다. 겨울이 한참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느덧 눈이 녹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개나리가 핀 것입니다. 어느덧 박도령의 상처도 다 나았지요. 박도령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을에 꼭 다시 와서 낭자를 데리고 가겠소. 박도령은 소희를 꼭 끌어안고 말하였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먼 고갯마루까지 따라간 소희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웃음을 보였지요. 그 후로 소희는 가을만 기다렸습니다. 긴긴 여름이 지나고 이윽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옷을 갈아입었지요. 하지만 그 후로도 박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가을엔 오시겠지. 마침내 눈이 내리자 소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몇 번이 더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소희의 그리움은 날로 깊어졌지요. 박도령이 떠나간 고갯마루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다가 사슴처럼 목이 길어졌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산신령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신령님, 박도령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아니 넌 언젠가 소희가 구해주었던 노루였지요. 노루는 소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깊고 맑은 눈동자로 끝이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노란 구슬 3개가 담겼는데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답니다. 소희는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지요. 오랫동안 누워 계신 어머니를 낫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빌자마자 소희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거뜬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입에 물었던 구슬은 어느새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소희는 다시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2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박도령 집이 보였지요. 소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 박도령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소희는 너무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도령이 어여쁜 아내와 아들과 딸과 더불어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참으로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눈물을 머금고 3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네 가정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소희는 자신의 행복은 덮어둔 채 박도령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희는 박도령을 잊지 못하였어요. 틈만 나면 산으로 가서 박도령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소희는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지요. 박도령 생각에 헛발을 디딘 것입니다. 얼마 후 소희가 죽은 언덕 아래에는 작고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보라색 꽃잎에 노란 구슬 같은 꽃가루가 담긴 꽃이었습니다. 거지 덕분에 혼이 난 임금.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아주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인지 아침 공부, 낮 공부, 밤 공부를 한 번도 거르질 않았지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달달 외워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임금은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내관을 달달 볶아대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임금을 슬슬 피하였지요. 다들 궁에 들어오면 왠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임금은 아주 뿌듯하였지요. 자신이 거느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처럼 완벽한 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내관이 문서를 하나를 안고 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것만 해도 100건이 넘사옵니다. 아이고, 임금은 뻐근한 뒷목을 잡았지요. 내관이 들고 온 문서들은 다름 아닌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잘못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억울한 사정 등을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글이었습니다. 임금은 상소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뜻이었지요. 임금님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임금은 그날 밤 당장 미행을 하기로 하였지요. 임금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하여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은 제일 먼저 다리로 갔습니다. 다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이런저런 말도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하였지요. 임금은 다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은 별탈 없이 행복해 했습니다. 소금독을 지고 가던 어느 소금 장수가 말하였지요. 오늘은 운수 대통이야. 소금 장수는 장사가 잘 됐는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친구에게 자랑하였지요. 달 구경을 가는 처녀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질 않았습니다. 임금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지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 그때였어요. 다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다리 아래로 내려갔지요. 누가 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사람은 없고 웬 거적이 쳐져 있었지요. 가만히 보니 그 거적 안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거적은 거지 가족의 집이었어요. 임금은 조심스레 다가가 거적을 들춰보았습니다. 안에는 웬 비렁뱅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늙은이고 아이고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한 가족인 듯 하였습니다. 변변한 방 한 칸도 없는데 찬 흙바닥에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는 집이라 하나 싶어 임금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세상에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가족들은 임금이 훔쳐보는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었지요. 내가 오늘 동량 다닐 때 춘 춤을 보여줄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가 동량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가 말한 춤이었어요. 임금이 참 한심한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지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일어나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가족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어요. 임금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거지들은 없이 살아도 참 행복해 보였지요. 문득 자신은 저렇게 크게 웃고 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임금은 또 생각하였습니다. 짐이 이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겠다. 임금은 불이 나게 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명령을 내렸지요. 날이 밝는 대로 대궐박 다리 아래에 사는 거지 아버지를 궁으로 데려오라. 다음 날 궁궐에서 나왔다는 웬 군사들이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어명을 받아라. 궁에 들라는 어명이시다. 다리 아래 움막은 난리가 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거지 아버지는 몸을 씻으랴 옷을 갈아입으랴 혼이 쏙 빠져버렸지요. 임금이 내렸다는 비단 옷이라는 건 어찌나 답답한지 어제 먹은 동량밥이 얹힐판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거지는 눈이 빙빙 돌았어요. 말로만 듣던 궁궐이라는 곳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문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름조차 어려운 방이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이었지요. 점심때가 되었다고 상을 내왔는데 매화와 국화가 새겨진 그릇에 탕평채니 구절판이니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거지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선뜻 손이 가질 않았지요. 이럴 때에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던 흰죽 한 사발 먹으면 떨리는 속이 좀 가라앉을 듯 싶었습니다. 거지는 내관이 자꾸 먹으라는 성화에 꾸역꾸역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니 접시마다 싹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똑같이 한 상을 다 비웠지요. 난생 처음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은 거지는 밤새 설사에 토악질에 한숨 못 잤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거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쥐고 또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먹고 토하고 설사하고 하루 이틀 사이 거지는 볼이 홀쭉해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생활 수십 년에 굶는 거야 이력이 났지만 많이 먹은 지금은 보릿고개 철보다 얼굴이 더 퀭하였지요. 거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아주 괴로운 곳이로구나. 이런 거지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임금은 뿌듯한 생각이 들었지요. 맛난 음식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서 푹 잤으니 이제 거지도 완벽해졌겠지. 그러나 그 시각 거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거지는 궁궐이 정말 싫었지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거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이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임금 뵙기를 청하였어요. 임금 앞에 나간 거지가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있는 다리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간청 드리옵나이다. 임금은 거지가 그저 가족이 보고 싶어 돌아가겠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궁궐이 싫다는 건 꿈에도 몰랐지요. 나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다. 네가 원한다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지. 앞으로 입을 것과 먹을 거리는 충분히 대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거라. 이리하여 거지는 궁궐을 떠나 그리운 다리 아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에 갔던 거지가 돌아온 뒤 다리 아래 거지들은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임금이 내려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도록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하였어요. 거지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모여 앉아 춤을 추거나 노래도 부르질 않았지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음식을 먹던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탈이 났습니다. 이 옥색 비단은 내가 먼저 갖겠다고 했잖아요. 여자들은 서로 비단을 갖겠다며 다투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따로 삽시다. 나는 집을 지어 나가겠소. 무슨 소리? 내가 임금에게 불려가 재산이 늘었으니 그 돈은 내 돈이지. 형제들도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 때문에 화병이 났지요. 거지들이 매일 싸운다는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소문을 들은 임금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들에게 주었던 쌀이며 옷감이며 고기를 더 이상 주지 말거라. 임금의 말 한마디에 다리 아래 거지집은 예전과 같아졌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매일 먹을 거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지요. 움막에서는 이제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갖겠다며 다툴 물건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지요. 적은 음식도 나누어 먹으니 형제 사이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임금은 거지 가족이 몹시 궁금하였어요. 어느 날 임금은 또다시 미행을 나섰습니다.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거지 움막이 있는 데로 갔는데 희한하게도 거적 안에서는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금은 거적을 들춰보았지요. 거지들은 사이좋게 춤을 추며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것들에게 내가 내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던가? 임금은 거지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왜 궁궐보다 다리 아래에 사는 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도 임금은 가끔 거지 가족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왜 거지들이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은 전에 없이 조금씩 편안해졌지요. 왠지 모르지만 임금이 하루하루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은 책을 읽는 것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지요. 그러자 궁궐은 알게 모르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궁에 오면 숨이 막혀 답답하다던 신하들이 스스로 일을 알아서 찾아 했고 임금의 신경이 곤두서지 않으니 신하들이 오가는 말도 편해졌습니다. 임금도 어느새 여유가 생겼지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골치 아픈 나라 일도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한 번씩 미행을 나가 다리 아래 거지 가족을 훔쳐보았어요. 거지 가족들이 춤추고 웃으면 왠지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임금은 다리를 찾았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임금은 그만 아가씨에게 반해 얼마 후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다리를 자주 찾은 덕에 복을 받아도 제대로 받은 것이지요. 모두 거지 덕이었습니다. 뱀과 형제가 된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알뜰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당에 다니고 있었지요. 서당에 가자면 작은 연못을 지나가야 했는데 하루는 연못에서 예쁜 새끼 뱀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장난삼아 도시락에서 밥을 떼어 주었더니 새끼 뱀이 맛있게 먹었지요.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밥을 떼어 주었답니다. 한 달쯤 되니 뱀이 무척 커졌는데 그러니 자연히 먹는 양도 많아져서 이제는 도시락을 절반도 더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문득 말을 하였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눠 주어서 고마워. 아이는 깜짝 놀랐지요. 네가 말을 하는 줄 몰랐어. 내 이름은 이엄이라고 해. 나는 지엄이야. 이엄이 지엄이 이름이 꼭 형제 같구나. 그래,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동생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네 형이네. 이래서 뱀은 이엄이의 동생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엄이는 날마다 몰라보게 자라나 아주 큰 구렁이가 되어서 도시락을 통째로 다 먹어도 오히려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엄이는
날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말라갔지만 지엄이는 갈수록 더 큰 구렁이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엄이가 형, 이제는 내가 너무 커서 이 작은 연못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동안 먹을 것을 나눠주어서 고마워. 나는 오늘 서울에 있는 노돌나루로 가야 해. 하고 말하고는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지엄이가 노돌나루로 간 다음 날부터 시골에서 서울로 쌀을 싣고 올라오는 배마다 뒤집어져서 아까운 쌀이 강 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야단이 났지요. 마침내 임금이 사실을 알아보라 하여 알아본 즉슨 시골에 사는 이엄이란 아이가 먹여 살린 지엄이라는 큰 뱀이 노돌나루에 숨어 살면서 조화를 부리는데 도무지 지엄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이엄이를 당장 잡아오라고 하였지요. 이엄이는 꼼짝없이 잡혀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죽고 싶지 않거든 네가 키웠다는 그 뱀을 잡아오너라. 이엄이는 노돌나루로 가서 지엄이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지엄이가 나타났지요. 형, 여기서 왜 울고 있어? 네가 말썽을 부려서 그러지. 임금님이 당장 너를 잡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니? 형, 걱정할 것 없어. 내 몸을 석자 3치씩 자르면 꼭 3토막이 될 테니 어서 잘라다가 임금에게 바쳐. 지엄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니? 글쎄 형은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래서 이엄이는 지엄이를 3토막으로 잘라다가 임금 앞에 바쳤습니다. 임금이 뱀을 보니 하도 크고 이상하게 생겼는지라 어디 한번 자르기 전 모습대로 붙여보아라 하였지요. 신하들이 지엄이의 토막난 몸을 이어붙이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안개가 자욱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난 지엄이가 임금을 얼른 삼켜버리고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그래서 이엄이가 마침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이었지요. 이엄이가 다시 노돌나루로 가서 지엄이를 부르니 지엄이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형,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강 바닥에 모아놓은 쌀을 가져다가 골고루 나누어 먹어. 그러고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보 사위를 얻게 된 부부. 옛날 어느 곳에 외동딸만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딸을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고 사위감을 데려다가 대릴 사위로 삼아 한 집에서 살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사위를 고르다가 재수가 나쁘게도 그만 바보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나 딸은 이것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지요. 그러나 이 사위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무슨 일을 시키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을 좀 떠오라고 하면 불을 가져오고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여는 수가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장인과 장모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위를 내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루는 장인이 사위를 불렀어요. 사위가 장인에게 가자 장인은 사위 앞에 뜻밖에도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장에 가서 뚝배기 하나하고
갓 하나를 사오게. 장인은 사위에게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지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사위는 돈을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있던 부인은 장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남편이 그저 걱정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장에 가서 남편이 과연 아버지의 분부대로 뚝배기와 갓을 잘 사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뚝배기와 갓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여보, 뚝배기란 것은 생기기도 묘하게 생겼지만 모래 구멍이 있어서 흔히 안팎을 보고도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 사기 전에 뚝배기에다 물을 한번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으로 골라 사야 해요. 알았소. 그럼 갓은 어떻게 사면 되는 거요? 갓으로 말하면 탄탄하고 칠도 잘 되고 머리에 꼭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써보고 사야 해요. 염려 마시오 부인. 내 그대로 해서 사오리다. 아무쪼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세요. 이번에는 잘 사가지고 오셔서 우리 부모님께 칭찬을 드려야 해요. 늘 엉뚱하게 잘못만 저질러서 꾸중 듣는 걸 보면 딱해서 죽겠어요. 알았소. 진작 잘 가르쳐 주었다라면 내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장에 간 사위는 우선 뚝배기 가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뚝배기 하나를 집어들더니 안팎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바보 사위는 부인이 그렇게 꼼꼼히 일러주던 말을 거꾸로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 뚝배기를 머리에 써보라는 줄 알고 천연스럽게 뚝배기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하고 돌려가면서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놓쳐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지요. 뚝배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꼴을 보고 섰던 가게 주인이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니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남의 뚝배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만지작거리다가 기어이 깨트리고 말았소. 자 잔말 말고 어서 뚝배기 값이나 물어줘. 바보 사위는 할 수 없이 뚝배기 값을 물어주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갓을 파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바보 사위는 갓을 하나 들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까 잊어버리고 물을 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이번에는 생각난 김에 물을 꼭 부어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바보 사위는 물 한 바가지를 얻어다가 갓을 뒤집어 속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주르륵 새어 나왔지요. 이 갓은 못 쓰겠는걸. 이번에는 또 다른 갓을 집어들고 물을 부어보았습니다. 그 갓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보 사위는 다시 다른 갓을 들고 물을 부으려고 하였지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섰던 가게 주인이 바보 사위의 따귀를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남의 물건을 이렇게 못 쓰도록 망가뜨려 놓다니. 잔말 말고 어서 갓값이나 물어내거라. 나원 미쳐도 이렇게 미친놈은 처음 보네. 바보 사위는 이번에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망가뜨린 갓값을 물어주는 수밖에 없었지요. 바보 사위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가 아무것도 안 사고 빈손으로 돌아오자 장인이 그 까닭을 물었지요. 여보게 어떻게 되었나? 뚝배기와 갓은 사지 않고 맨손으로 돌아왔지.
예, 장인어른 들어보십시오. 장인어른의 따님이 나빠요. 아, 글쎄, 따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돈을 빼앗긴 데다가 몇 가지 맞고 왔지 뭡니까? 장인은 그 소리를 듣자 자기 딸이 뭐라고 시키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이번에도 자기 부인의 말과는 반대로 바꾸어서 대답하였지요. 장인은 하도 기가 차서 몽둥이로 사위를 호되게 때려 주었습니다. 백두산의 전설.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 되는 사람들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부락을 이루어 농사와 사냥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어두워지면 들어와 잠자리에 드는 순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한데 모여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겼고 겨울이면 사냥하여 새 짐승을 잡았지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백두산 너머에서 심술 긋고 욕심 많은 추장 한 사람이 부하 수십 명을 거느리고 평화로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힘도 장사인 데다가 성격이 포악한 그는 농사 짓고 사냥하여 살아갈 방도는 차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이곳 주민들은 뜻하지 않은 침입자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매를 맞으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지요.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서 고통과 한숨이 흘러나왔답니다. 그들은 이 침입자에게 백둥보라는 별명을 붙였지요. 그자가 천성이 흉악하고 욕심이 많으며 심술궂기 때문에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백둥보는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거두어 갔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갔지요. 힘없는 주민들은 힘을 합쳐 대항할 줄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하면서 백두산을 향하여 백둥보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덕분인지 백두산이 폭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고 붉은 화염이 하늘을 치솟더니 터져나온 용암이 내를 이루며 초목을 태우면서 흘러내렸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달아나고 가축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천지개벽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란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 재와 티끌이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지며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꼭 죽는 줄만 알았던 주민들은 그제 안도의 숨을 쉬며 자기들이 살던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백두산에서 100여리나 되는 먼 곳까지 재와 돌이 길이 넘치도록 쌓였지요. 죽은 사람과 재 속에 파묻힌 가축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난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넋을 잃고 어찌할 줄 몰랐지요. 그러나 갖은 포악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백둥보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백둥보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백두산 북쪽으로 도망을 쳤지요. 이것을 주민들은 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이 그놈에게 천벌을 내리려고 천지개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엄청난 재난을 당한 주민들이었지만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서 집을 짓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 전과 같은 마을로 복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 마을에는
또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백둥보와 같은 악한 이는 그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